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대표 원장 김병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유익한 의학 정보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 또 연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경병증성 통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치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야기를 미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보면은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이 조금 적게 나와서, 네. 여기 위쪽을 네, 됐죠? 네, 좋습니다.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하게 나갔는데 그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끈화끈 원인 모를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의 모든 것 해갖고 오늘은 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후 6시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 오후 6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댓글 대답을 좀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희 산돌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산돌TV에서는 또 저희가 또 댓글을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실시간 채팅 외에도 댓글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모나이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신경병증성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감각신경이 어떻게 통증을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걸 지난번에는 한번 다루어 봤어요. 지난번 주제가 정말 기초과학에 가까운 주제여서 다들 좀 어려워 하셨을 텐데, 오늘은 치료랑 관련된 걸 좀 나눠볼게요. 자, 신경병증성 통증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데 신경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의학 교과서에서 찾아보면은 적혀 있잖아요. 신경계를 침범하는 병변이나 질환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 결국에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 가까운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또 암 환자나 만성 요통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척추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와 관련된 환자들, 요통 환자의 30%, 3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뭐죠? 전부 신경병증성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고 이해도가 충분히 필요한 병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듣다 보면 나도 신경병증성 통증일 수 있겠구나 하실 거예요.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머루님 아직은 청춘이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되고요. 강의와는 상관없는 내용도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자, 통증의 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적으로 배울 텐데 뭐냐면은 통증은 어떻게 우리가 느낀다고 그랬죠? 조직에 어떠한 자극이 가서 손상이 오면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인 통각들이 그 수용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센서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감작이 띠리릭 돼서 이 신경이 쭈르르륵 타고 올라가고 뇌로 전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 치료의 대부분도 이 과정에 관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통증의 기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한 통증이 있고 욱신거리면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날카롭게 쓸리면 아 따거 하면서 느끼잖아요. 이때 우리가 날카롭고 분명한 통증이 신경 섬유 중에서도 델타 섬유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돼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C섬유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좀 욱신거리는 통증이 늦게 전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샤프하고 정확한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통증이 또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통증의 이 전달 방법이고 원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 신경 자체에 말초가 되었든 중추가 되었든 그 연결 가지가 되었든 그 통로 중에 그 전달 과정에 있는 것 중에 무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이어주는 케이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뇌하고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모두 연결해 가지고 모든 이런 움직임을 관장하고 또 바깥으로 들어온 자극을 다 전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손상이 와버리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잘못된 이 통증 회로가 만들어지거나 통증 신호가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화선이 끊어지면은 여보세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지직 지직 소리가 나고, 그리고 랜선이 망가지면은 인터넷에 연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케이블 TV도 수신 상태가 나쁘면 잘 안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잡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잡음이 뭘로 된다? 통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망가진 케이블처럼 이상 신호를 발생하게 돼서 교란하게 돼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바로 신경병증성 통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직접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그냥 샤프하고 날카롭게 찌릿찌릿하는 거죠. 디스크들이 대부분 그래요. 협착증도 그렇고 신경 자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 신경과 관련된 감각신경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엉덩이가 아파갖고 병원을 오셨어요. 엉덩이 통증인데 원인이 척추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왜 엉덩이가 아프지?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유가 뭐죠? 엉덩이의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척추의 신경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곳으로 통증이 확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신경병증성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만일에 손상이 와버렸어요. 디스크가 심해서 신경이 손상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디스크 외에 약물로 인해서 암 환자들이죠. 신경이 파괴되거나 당뇨, 그리고 유명한 병 대상포진이 있죠. 대상포진 때문에 신경절이 파괴되거나 그러면 그 감각신경에 해당되는 부위의 통증도 느끼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교란 신호가 발생해서 컨트롤이 어려운 신경병증성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금 얘기했던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포진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참을 수 없는 통증인데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뭐가 수포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척수에 있는 신경절에 흉추신경절에 수포가 발생하고 병변이 생기는 이유도 그 신경절의 감각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흉추신경은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생기고, 엉덩이 쪽으로도 수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요추신경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거죠. 그때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신경이 파괴가 되거나 해서 후유증이 남게 되면은 이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성 통증도 정말로 치료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발통증과 감각과민, 그리고 감각 이상, 그리고 자극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나쁜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신경병증성 통증은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고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원래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이 원리대로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기고 앞뒤가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조금만 강의를 더 이어가다가 중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냐? 이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불타는 것 같고 그냥 아프고 당기고 많이 생기게 됩니다. 쑤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침돌이님께서 저는 허리보다 엉덩이가 쑤신다고 했거든요. 이런 증상들도 신경병증성 통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엉덩이 쪽에서부터 모여서 뒤허벅지와 중앙 그다음 종아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두꺼운 좌골신경 중에 일부분을 누르게 되거나 그 주위에 자극을 주거나 혹은 척추에서 걸려서 내려오거나 하면 나는 허리에 통증도 없고 증상이 없는데 엉덩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나는 허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발저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추에서도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등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나는 등이 아프지도 않은데 양쪽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잘 못 걷고 휘청거리고 또 나는 목이 아프지도 않은데 손끝이 저리고 이런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증상이 생기게 되고 같이 동반되는 질환들이 많아요. 동반이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환자의 주증상이 통증일 때도 있지만 장애인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경병증성 통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경 자체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통증을 느끼는 감각 회로들을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 과정 중에 뭔가 손상이 와서 신경에 데미지를 받아서 생겼다라고 이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염증 반응이 더욱더 큰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신경 주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생기는 이 염증 반응들 때문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악화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염증 반응을 잘 관리하면 치료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점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우리가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의 청취가 중요해요. 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면서 이 시간적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 근전도, 또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통해서 이 통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근거들이 하나하나의 검사가 미약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이 적외선 체열 검사가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의아하거나 처음 듣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통각을 이렇게 비주얼화 해가지고 시각화를 한 거예요. 체온열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통증이 있는 부분이 체온열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과민해서 올라가는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하는 것은 통증과 관련된 시술,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술, 수술 전 검사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체열 검사는 가장 큰 단점은 절대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뭐 36.5도잖아요. 근데 이 36.5도를 넘어가냐, 뭐 낮아지냐, 이런 절대값은 아니고 그때 검사를 하였을 때 타 부위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과민한지 아니면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겼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절대값이 없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검사를 할 때 탈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의를 하고 하는 검사라다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는 검사 과정이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전도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영상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적외선 체열 검사도 상당히 많은 임상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아까 전부터 열거했다시피 대상포진, 바로 신경 자체의 신경절이 파괴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당뇨 때문에 생기는 말초의 신경병증성 통증, 암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들이 있고, 그 외에 난치성 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그리고 척추질환 등이 바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척추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분 정도까지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고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드려 볼게요. 근데 이 치료가 신경병증성 통증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대부분 당뇨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척추와 관련된 신경병증성 통증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조차가 없는 게 맞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의 원칙이 발병의 원인을 고려해서 가능한 조기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이 되고, 수술이라든지 혹은 다른 치료들은 사실상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진단이 되었을 때 수술만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해줄 게 없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환자는 막 정말 엉덩이가 너무 시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혹은 막 발바닥이 너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데,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은 MRI 찍고 뭐 하더니 근전도 검사도 하고 특별한 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먹은 약이야. 근데 환자한테는 특별하게 치료가 없고 수술할 건 없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혹은 뭐 정상이라고 말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복장 터지는, 너무 이거 어디 가서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되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병증성 통증은 동반된 환자의 상태인 코모비디티를 굉장히 잘 고려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환자들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통증으로도 오지만 다른 느낌으로도 많이 오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 중에서는 내가 뭐 자세에 있어서 나는 앉는 거 이게 너무 불편한다든지, 나는 이런 게 안 된다든지, 잠자는 게 어렵다든지, 생활에서 어떠한 나를 방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점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증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통증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척추질환처럼 그냥 가볍게 쭉 방사통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통이지만 치료하기가 쉬워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는 자골신경통이라든지, 혹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후 환자에서 생기는 만성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루트를 안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서 그 중에서 환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요소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증의 각 단계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악순환의 만성고리를 잘 끊어줘야 됩니다. 자,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내가 이런 통증 때문에 왔는데 수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는 이미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수술할 것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주사나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부작용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거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카바마제핀이나 페니토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물 상호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대부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자가 많이 우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항우울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임상적인 상황이 있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정말로 많기는 한데 사실 사용하는 약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이 손에 꼽는 서너 가지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 서너 가지의 약을 잘 복합적으로 소염제나 진통제 같은 것도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통증이 조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천천히 증량하면서 중단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단일요법보단 복합요법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부작용을 고려해서 어떤 쪽이 이득이 있는지 봐가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유효하게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병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자하고 요거를 잘 교육을 해서 환자가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렇게 끈기를 갖고 좀 가지고 가야 되고요. 이와 동시에 그냥 이거 따로 저거 따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신경치료를 함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경치료는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이 있고 카테터 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치료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척추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신경 뿌리가 신경이 시작되는 곳은 척수이기 때문에 척추 신경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말초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율신경계 치료를 위해서 교감신경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경 치료를 약물 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치료 조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약이든 주사든 시술이든 중에서 시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환자 사례를 보면서 쭉쭉쭉쭉 훑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62세 여자 환자인데 이분은 양쪽 엉덩이 통증으로 왔고 양쪽 뒤 허벅지로 내려갔어요. 근데 생활이 매우 불편한데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환자였습니다. 6개월 전에 타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했어요. MRI 검사를 보면은 이렇게 수술을 한 흔적이 보이죠. 지금 보면 오른쪽은 황색인대가 살아있고 왼쪽은 이제 수술을 해갖고 감압술을 한 상태인데 4, 5번에 좌측 감압술을 하고 수술 후에 유착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 유착 뭐라고 그랬죠? 굳은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술을 하면 굳은 살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굳은 살이 생긴 상태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어요.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풍선을 이용해 갖고 약물을 주입하고 조영제를 통해 가지고 그 주위를 박리를 해준 거죠. 쉽게 말해서 긁어내준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경과가 매우 좋았어요. 전반적인 통증도 매우 감소를 했고 통증 자체도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통증의 양상이 매우 좋아졌어요. 원래 상당히 굉장히 그 왼쪽으로 특히나 힘든 통증이 날카롭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80세 남자 환자고 이분은 허리 통증만 있었어요. 통증 치료랑 시술을 여러 번 했었는데 10년 전에 4, 5번 감압술을 받았었고 당뇨가 있었고 오랫동안 소염제를 먹으면서 콩팥 기능도 좀 나빠졌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콩팥 기능 저하가 발생을 했겠죠. MRI를 보면 양측으로 감압술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4, 5번 양쪽을 현미경을 보고 감압을 했고 넓게 깎아놓은 상태인데 엉덩이 다리 당기는 것보다는 요통이 굉장히 심한 환자였어요. 허리 자체가 아팠는데 제일 먼저 후진해측지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요법을 시행을 했는데 이 신경주사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환자였고 그래서 카테터 시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풍선 시술을 하였는데 사진상에서 보면
이 카테터가 올라가서 약물이 아주 잘 퍼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걸 우리가 조영술을 했을 때 경막의 조영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건데 시술 후의 경과가 매우 좋아져서 허리 통증이 대부분 사라진 사례입니다. 시술 후 1년 경과째에도 잘 지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질병 이완을 거의 벗어난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 잘 치료된 사례예요. 다음은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하고 양하지의 과민감각이에요. 과민감각이 뭐냐면은 저리저리한데 뭔가 스치기만 해도 전기 오듯이 저리저리한 거예요. 이분도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7년 전에 요추하고 흉추에 유압수를 했어요. 당시에는 보행장애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걸을 수 있는 단계나 된 거죠. 등에도 수술하고 허리에도 수술을 한 상태였었는데 이 다구간에 유압수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주사를 많이 맞았었어요. 근데 저희도 와가지고 처음에 요추신경절에 대한 주사를 맞았어요. 장요근 부위에다가 양쪽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치료 경과를 좀 봤는데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시술을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카테터가 들어가서 5번하고 엉덩이 1번 사이, 5번과 요천추 사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양쪽으로 약물이 잘 퍼지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시술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민감각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등이나 가슴 부위 위에 남아있는 통증이나 사타구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시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3명의 환자를 얘기하면서 각각 시술을 하고 나서 참 좋아진 사례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야, 시술 받으면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로 시술 효과는 정말로 어느 정도일까요? 시술 효과는 효과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도 효과가 다시 임세 재발을 해서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임상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는, 수술로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환자한테 있어서 그나마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술을 결정을 할 때는 시술하면 다 낫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들은 잘 안 낫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물과 주사요법 등을 병행해 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봤을 때 시술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할 때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시술에 대한 단점과 이 단점 안에는 시술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 비용적인 면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신경병 승성 통증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술에 대한 효과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장기적인 복합적인 치료를 플랜을 잘 결정해서 환자의 여러 가지 요인들, 의학적인 요인에서부터 사회 경제적인 요인까지를 잘 고려해서 환자하고 이 통증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를 환자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떠한 시술 방법으로 무조건 낫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이에요. 30분이어서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피디님 처음 순서부터 볼게요. 암모나이트님이 처음인가요? 네, 좋습니다. 암모나이트님이
디스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증상이 왔다 갔다 한대요. 척추관 협착증도 생겨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그쵸? 디스크가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협착증이 생겨요. 협착증 수술을 해야 하는가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치료로도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봤어요. 협착증 수술을 해줘야 완전히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된다면 척추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겠죠? 암모나이트님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네요. 자, 예전에 척추 협착증 관련돼 갖고 제가 강의 드렸던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를 제가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1번은 뭐냐? 내 증상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협착증은 안 아프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암모나이트는 아프니까 저한테 물어봤겠죠, 당연히. 근데 통증의 정도가 관리가 안 되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면은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수술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신경 치료를 해요. 약은 드셔봤을 것 같고 주사도 몇 번 맞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치료 안에는 주사가 있고 시술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술은 만병통치약이나 능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중증협착증이고 내가 주사요법을 하고 신경차단술을 하는데도 점점 짧아진다. 그러면 시술을 생략하고 수술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증의 협착증이거나 수술을 하긴 좀 아까운 상태라면은 시술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잘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협착증은 또 은근히 진단이 어려워서 이게 협착증 때문에 아픈 건지 협착증과 함께 동반된 자골신경통 때문에 아픈 건지가 구별이 안 갈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에 이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건가예요.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주치의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내시경을 잘하면 어떠한 형태의 거든지 대부분을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수술을 잘하시면 그 선생님한테 내시경은 그 일부분만 수술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런 수술보다는 유압술과 같은 수술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하시고 그게 전문이라면 거기에 맡겨야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가능하다면은 최소 침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의 범위가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수술의 범위도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시경으로 한두 군데만 감압해서 통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협착증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나이트님 도움이 됐나요? 네. 다음은 해피라이프님 질문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척추 압박골절은 혹시 바로 자연 치유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연 치유가 바로 되지는 않죠. 골절은 시간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지금 엄청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압박골절이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수술을 생각할 정도로 안 좋은 건지 확인하려면 MRI라도 찍어봐야 되나요? 일단 해피라이프님은 MRI를 안 찍은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MRI를 찍어서 척추 압박골절은 상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압박골절이 급성골절인 경우에는 MRI를 찍게 되면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피라이프님이 급성골절이 맞다면은 찍어보시는 게 당연히 맞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급성골절인지 만성골절인지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압박골절이 보였는데 MRI를 찍었더니 만성골절이에요. 아무런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예, 그때는 근데 안타깝게도 MRI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병력상 내가 골절이 확실한 병력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급성골절로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단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악박골절은 그러면 자연 치유가 바로 되지는 않고 시간이 소요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통증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신경 주사나 시술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거나 골다공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분명한 외상성 골절이거나 이러면 조금만 안정해도 금방 붓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고 골다공증성 골절이고 그러면 잘 치유가 안 돼서 주사나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체 성형술은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80세 이전에는 후기로 2주 이상 지켜보고 시행을 하고 80세부터는 조기 시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악박골절이 진행을 해서 지연성 붕괴가 돼가지고 쿤메시병이 된다든지 아니면 방치형 골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피라이프님의 질문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김지은님, 네, 김지은님 거를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스쿼트를 하셨네요. 운동하다가.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 엉덩이에는.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져서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통증을 느끼면은 중단하셔야 돼요.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통증을 느끼면 잘못된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세가 나빴거나 혹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휴식을 갖는 게 좋겠죠.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 최대 2주 정도까지는 쉬어보는 게 좋겠어요. 측만증이라서 허리가 아픈데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고통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운동 방법이 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운동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 전문가하고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을 하면서도 만약 통증이 발생한 거라면은 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재활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치료가 이제 도수요법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 손으로 교정을 시켜주고 물리치료사가 평가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갖고 갈지를 보는 건데 저는 운동을 하실 때 이걸 많이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든 혹은 달리기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한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불균형이 와요. 이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지은님은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버텐님 질문인데 실버텐님이 중간에 뒤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실버텐님이 허리 디스크가 터졌네요. 그죠? 그리고 누우면 통증이 있어서 검사가 안 돼서 마약성 진통주사를 맞고 휴게실에 앉아 있다가 다리까지 막 이래서 이건 뭐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실버텐님.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눕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진통주사까지 맞았는데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다리까지 칼로 찌르는 날 엄청난 통증을 느낀 거잖아요. 신경성 통증이어서 그래요.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20분간 지어졌죠. 원인은 제가 보기엔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죠. 현미경 수술을 한 사람이군요. 1년 정도 됐는데 어땠는지 강화 운동, 헬스, PT 좋을까요? 라 했어요. 수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재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중간에 현미경 수술을 했는데 허리 무리 안 가는 것도 물어보셨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3주 지켜보고 수술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바로 수술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뭐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걸 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제가 대답을 해드려 볼게요.
우선 수술을 받으셨어요, 실버트님. 그죠? 맞고요.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좀 아프긴 아픈가 봐요, 재발돼서. 그래서 주사를 맞고 결정을 하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우선은, 일단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돼서 다시 재파열을 했다 하더라도 신경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 약물 치료나 충분히 쉬어보면서 좀 6주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비가 발생한다든지 다리를 쩔뚝거린다든지 이러면 수술 쪽 치료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수술을 한 사람은 신경주사나 시술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그 주위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현미경으로 절개를 해서 그 안을 긁어내고 디스크를 꺼냈단 말이에요. 또 터진 거죠. 그러면 거기가 굳은 살도 많고 원래 정상적인 범위하고 모양과 환경이 달라요. 그럼 주사가 잘 안 퍼져요. 그리고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선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비 증상이 아니면은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예, 충분히 좀 지켜보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디스크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터진 디스크의 크기나 양상 등을 보아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버트님이 어떠한 운동을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스쿼트라든지 자전거, 런지, 걷기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디스크 환자한테 있어서는 특히 수술을 했던 사람은 한 3가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3가지 운동.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누워서 다리 들었다 놨다 하는 레그라이징,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동작,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장소나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허리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숙였다가 폈다가 하는 백 익스텐션 같은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활습관 자세에서는 바닥에 앉는 자식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아니면 식사 장소나 이런 데도 대부분 의자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버트님의 질문이 3가지인데 제가 잘 대답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답을 해드렸어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머루님 질문이군요. 머루님은 저는 양쪽 다리가 저리고 무거움을 느껴져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어요. 주정맥 폐쇄 수술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림은 없어졌는데 양쪽 발목 부분이 낫지 않아서 1년 가까이 신경계통 약을 먹고 있어요. 한의원에서 적외선 체열 검사, 근전도 검사 다 한 것 같아요. 발목 통증이 1년 가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네요. 에어컨 쐬면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머루님은 전형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도 우리가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울 때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정맥 통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증 분야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경병증성 통증은 어떠한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거든요. 한 가지가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맥류를 했지만 정맥류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근전도 검사, 다른 검사에서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 사례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주사를 검사처럼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주사랑 이런 주사를 맞아가면서 환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말초의 문제인지 신경 뿌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큰 가지의 문제인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도 이런 타이밍에서 해볼 수 있어요. 시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치료이기도 하지만 검사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테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가장 통증 연관성이 있는지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테터 시술을 할 때에는 수면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파인딩입니다. 의미 있는 임상 경과이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머루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렸던 신경병증성 통증과 가장 적합한, 가장 유사한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또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요법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타이밍인가를 찾아서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술적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될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장단점 중에서 나한테 이득이 더 큰지 적은지를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47분.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자체가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난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치료 중에 시술과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통증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치료에 대해서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치료가 참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또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중에서도 척추 수술 후 만성 통증과 관련된 치료, 그리고 약물, 주사, 그 다음에 시술,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거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이 신경병증성 통증과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형태의 질문들을 가져보고, 또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가지고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도 있구나,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